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원래 뉴스닥은 수요일 코너였는데요. 이번 주부터 코너 개편으로 월요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요일은 바꿨지만 패널은 그대로세요. 두 분의 패널 현석 브라더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월요일 아침 첫 코너가 원래 라디오 프로그램 되게 부담 가는 자리인데. 맞아요. 제가 김남국 의원이랑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이 월요일 아침 스타트를 끊는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약간 입이 좀 덜 풀려 있잖아요, 월요일에. 그것도 그렇고 뭔가 한 주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를 약간 가르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현 변호사님,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일단 소감부터 좀 듣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이게 승진한 소감인가요? 주 2회에서 이제 주 1회가 됐으니까 약간 승진한 느낌인데 월요일 아침 부담스럽죠. 차도 많이 막히고 그런데 저도 비슷해요. 사실 월요일에는 뭔가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잘 안 나오잖아요. 주말 사이 새로운 뉴스가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고민되긴 해요. 그래요. 그 소감도 소감이지만 저는 예비 경선 1위로 통과한 후에 지금 오늘 우리 첫 출연 아니십니까? 네. 이준석 후보, 이준석 전 최고의 컷오프 1위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 뭐 살면서 공부하면서는 1등도 몇 번 해보고 이랬는데요. 정치하면서 뭐 여론조사든 예비 경선이든 뭐든 1등 해본 건 처음입니다. 네. 어때요? 딱 1등 해보니까? 기분 나쁘지 않은데요. 좋은 거지 또 나쁘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후원금이 사흘 만에 1억이 넘었다. 그랬어요. 지금 다 찼습니다. 1억 5천. 1억 5천 다 찼습니까? 예. 와. 그래서 지금부터 들어오는 것들은 환불 들어가야 돼가지고 그게 저희가 계좌를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사람 수로 따지면 몇 명쯤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확인해서 2,200명, 최종도 한 2,500명까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2,500명 정도. 이번에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지금까지 선거를 몇 번 치러봤지만은 보통 덩어리 후원금을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좀 아쉬운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평균 한 제가 듣기로 한 6만 원, 7만 원? 6만 7만 원이 평균이에요. 예,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이 10,000원 아니면 10만 원이라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0,000원이신 분은 뭐 진짜 자기 용돈 쪽에서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10만 원이라는 건 또 세액공제 한도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보내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고 사실은 소액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네요. 그러니까 그 후원금이라는 게 그 보수 정당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0,000원의 후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액 후원으로 선거를 치러보고 싶다. 근데 이게 실제 해보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게 성공해서 저는 참 나름 문화적으로도 큰 충격이었을 거다 보수 진영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어디 가나 대우도 좀 달라졌어요. 뭐 우리는 지금 똑같이 우리 현 변호사님이나 저야. 당 대표면은 뭐 국가 의전 서열이 한 7위 정도 되나? 6위 정도 아직은 되나? 후보니까. 후보인가요? 근데도 좀 달라진 게 프리미엄만 느껴져요.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뭐 진중권교상 설전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거 하면서 저에 대해서 해석할 때 무슨 좀 비하적으로 보시는 분은 뭐 페미니스트를 공격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제가 국민들한테 인정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지점들도 많은 국민들께서 봐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확실히 달라요. 느낌이 어디서 환영해 주시는 그 느낌들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많이 느끼죠. 기대치가 높아졌다. 그래서 뭐 또 이번에 젊은 세대가 거의 뭐 스노우볼 효과를 넘어가지고 완전히 뭉쳤다고 느꼈던 게 진짜 한 그 정부 수립 이후로 한번 처음 해보자. 그게 오세훈 시장 선거 때 한번 손맛을 봤고 이번에는 한번 제1야당의 대표까지 바꿔보자. 이런 인식이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고요. 이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많이 오는 그 문자나 아니면 메시지 이런 게 뭐냐면은 우리 부모를 설득했다. 우리 부모를 설득했다. 2030이. 근데 이게 보수 정당은 과거엔 이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애들을 설득했다. 그렇죠. 라는 걸 이야기하신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예. 거꾸로 우리 부모를 설득했다라는 문자가 저한테 많이 오는 거, 메시지 오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세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 변호사님. 네. 대표 당선 가능성 몇 % 보세요? 뭐 거의 뭐 되는 거 아닌가라고 봐요. 분위기상.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처럼 이게 사실은 후원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게 아마 입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은 지금 당원 구성들이 보면 알다시피 뭐 영남이 50% 이상 넘고 그다음에 60대 이상이 40% 이상 넘고 뭐
호남 0.8%밖에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알려졌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예. 근데 그런 적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게 외부로 알려졌다. 물론 유경준 위원장이 이제 통계청장 출신이고 통계를 하시기 때문에 통계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비정상이죠. 인구 비율도 안 맞고 예. 지역구도 안 맞고. 맞죠. 근데 이게 이제 외부로 알려진단 말이죠. 알려지면은 사람들이 그 당원들들 보기에도 아 이거 우리가 그동안 그냥 그 전에는 아마 아 우리 지역에 사람이니까 찍어주고 내가 원래 아는 사람이니까 찍어주고 했을 텐데 이게 외부로 알려지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과거에 내가 그냥 하던 대로 해도 되나? 우리 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아니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찍어도 될까? 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지금 당원 투표가 제일 문제잖아요. 당원 투표 그렇죠. 70%. 그렇죠. 근데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 전에 이제 예비 경선에서는 2,000명만 하고 예. 나머지 32만 현재는 전부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에 달라지면 이 샘플 추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추출에 뭔가 인위적인 게 작용했다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그거는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모바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바일로는 사실은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예전에- 본다 그러면 당원 투표에서도 그렇게 꼭 불리하지는 않다. 불리하지 않다. 예전에 저희 당에서 이제 그 전당대회가 뭐 이건 민주당도 예전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전당대회가 혼탁하게 치러질 때는 덩어리표라는 거 집단 당원 표심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애초에 예를 들어 경상북도 어딘가 지역구에서 네. 서울에 한 뭐 일산의 킨텍스나 이런 곳에 있는 전당대회장으로 대의원들이 갈 때 버스를 대절해서 그렇죠.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버스가 예를 들어 경상북도 어디 동해안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제가 들었던 하나의 사례를 보면 그 휴게소에 6번 선대요. 6번이나 왜서요? 그 각각 휴게소마다 하나씩 후보들이 있으면서 뭐 최고위원 후보들이 있으면서 인사를 하고 예. 또 아주 과거 안 좋은 그 구습이 있을 때 시절을 보면은 뭐 먹을 것도 좀 넣어주고 그러면서 인사도 하고 또 그 당협의 위원장이 올라가가지고 아 이분 좋은 분이다 소개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게 휴게소 6번 섰던 전설적인 사례가 있대요. 저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이제 덩어리표가 나오는 기작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모바일 투표나 아니면 ARS 응답이 그 방법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 저는 그 덩어리표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대표 당선 가능성. 이건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몇 퍼센트 보세요? 저는 반반은 넘어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굉장히 약하게 보시네요. 반반 넘어섰다 아니 정도면. 본인한테 어떻게 객관적으로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이분은 또 거죠. 객관적으로도 얘기를 잘 하시는 분이라. 아니 그래도 본인 냉철하게. 얘기는 잘 못해요. 제가 있잖아요. 1위 해본 적이 없다고. 예, 그래서 현 변호사님 보시기엔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저는 뭐 8분 응선은 넘었고 8분 응선 넘었다? 네네네. 80% 이상 보세요? 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나 봐요. 90% 보세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이 세력이라는 게 어떤 흐름이라는 게 약간 예. 꺾여야 되는데 저도 뭐 구글링이나 아니면 저 데이터 보는 것들 있잖아요. 예. 추세를 보면 이게 더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사람들의 나온 관심이. 여론조사 좀 보여주세요. 오늘 나온 머니투데이 의뢰 PNR인가 거기서 조사한 거죠. 예, 오늘자 29일 날 조사한 겁니다. 성인 1,004명 대상으로 한 5월 29일 조사인데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조사인데 이준석 40.7, 나경원 19.5, 주호영 7.2, 홍문표 4.2, 조경태 3.1. 지금 이런 추이를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지금 나경원 그러니까 격차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 차이가 2배 정도는 지난번 1차 그 예비에서도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조금 빠지는 지난번에 아마 그 1차 컷오프보다는 좀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양강구도로 삼강구도에서 예. 양강구도로 가는 국면이다. 예. 근데 아무리 후발 주자들이 이렇게 표를 모아도 이준석 최고만큼 지금 안 되잖아요. 합쳐도. 그러네요. 그렇게 그러네요. 본다 그러면 다 합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뒤에 이제 뭐 응답 없음이 있겠죠. 저거 빼고. 예. 예. 무응답 빼고. 그렇죠. 그러게 본다 그러면 합쳐도 안 사실은 되네요. 여론에서는 굉장히 이제 앞서가고 있다. 근데 결국 당원들의 마음이 여론을 따라갈 건가 문제잖아요. 핵심적인 게. 근데 전략적인 투표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세대 교체 바람을 타고 있고 그리고 당원들도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도 우리 본인들의 당이 어떻게 지금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뭐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여론조사는 그 국민의힘 당원들만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비 경선에서의 그 득표율을 본다면 중진들이 다 뭉치면 단일화를 하면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중진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옛날에 이제 프랑스 혁명 전쟁하고 나폴레옹 전쟁하고 이럴 때 보면은 대프랑스 동맹이라는 게 있거든요. 프랑스 빼고 다 동맹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하시겠다면 해도 좋은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민망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민망한 결과가 나올 수도 저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단일화 해가지고 1+1이 1.5도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중진분들이 모르고 단일화에 시도하시는 건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금 네거티브 국면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사실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네거티브라는 것도 딱 무슨 유승민 겐이 아닌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은 좀 비효율적이다. 제가 만약에 상대편에 앉아 있었으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비유를 자꾸 하시던데 대프랑스 동맹 예. 결국 나폴레옹이 졌거든요. 나중에. 그러네. 근데 그렇게 자꾸 비유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비유를 원래 잘 들거든요. 네. 근데 하필이면 왜 그렇게 진 걸 들까? 이긴 걸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지금 왜 그러세요? 그냥 크게 필 받았어요. 필 받았어요. 유승민 계세요? 아니세요? 유승민 계입니까? 아닙니까? 유승민 계는 제가 바른정당 출신이기 때문에 뭐 바른정당 계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통령 후보가 유승민 의원이었고 예. 그리고 저희 아버지 친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친소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면은 맞을 테고요. 다만 우리 당에서 계파가 가장 문제됐을 때는 친이 친박 비박 정도 했을 때는 한 서로 반절 정도씩 당을 장악하고 이제 서로 죽이려고 했던 상황 속에서 계파 전쟁이 이미 있던 것이지.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과 제가 친소 관계가 있다, 유승민 계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다른 분들하고도 친소 관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 중에 김부겸 총리도 있어요. 아버님이 인맥이 넓으신가 봐요. 아니 그게 그 당시 그냥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간 사람들의 그냥 그 인맥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따지면 뭐 그냥 친박에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저를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유승민 계라는 조직이 실존한지도 저는 약간 의문이지만은 실존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진짜 유승민은 대통령 만들기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무슨 조직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준석을 당대표로 밀어올릴 수 있냐. 그 힘이 있었으면 옛날에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논리가 좀 안 맞아요. 논리가 그러니까 안 맞는다. 근데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가 꿈이라고 얘기하신 적은 있어요. 주호영 의원은 그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대표가 되면 대선 공정 관리에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시던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 시절에는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노력했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 당이나 아니면 야권 단일 후보가 누가 되면요. 그 사람 꼭 대통령 만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침 상한가 하한가가 다 이 국민의힘 이슈와 관련된 이슈여서 제가 앞부분에 조금 길게 인터뷰를 했는데 현근택 변호사님 네. 오늘 상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지난주에도 아마 이준석 했는데요. 지금도 아마 제가 보기에 뭐 거의 아이돌급 스타예요. 지금 뉴스도 그렇고 뭐 모든 사람 관심이 그런 거 보면 뭐 앞에 있지만 어쨌든 이준석 최고. 역시. 2주 연속으로 제가 했습니다. 특히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하신 겁니까? 일단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야당이 사실은 안 보이던 모습들이에요. 그동안 이렇게 후원금이 막 단체로 10,000원씩 10만 원씩 모이는 것도 그렇고요. 또 어떤 특정 정당의 이 전당대회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진 적도 별로 없어요. 거기에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변화의 그리고 중심. 윤석열 전 총장에 관해서 했던 그 발언에 특히 이번 주는 주목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뭐 세계 뭐 무슨 주머니 얘기하길래 어쨌든 지금 이제 아마 이게 저도 좀 재밌게 봤는데 기사에 보니까 신지호 전 의원이 아마 뭐 저 주간 어떤 언론사에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막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에요.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하자면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에 관한 파일을 쌓아놓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준석 전 최고가 받아칠 해법이 있다. 만약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내가 비단 주머니 3개를 그분께 드리겠다 그러셨어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변호사님? 그게 아마 뭐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제 계책이 있다는 거잖아요. 3가지 계책이. 저도 이제 이준석 최고랑 얘기하다 보면 그게 뭘까 궁금하긴 한데 대충 추측은 돼요. 어떤 계책이 있을지. 자, 먼저 추측하시고 답 듣겠습니다. 그렇죠. 아마 3가지 중에 하나는 뭐가 있을 거냐면 당연히 이제 모방계가 있을 것 같다. 모방이란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내 부인을 뭐 버리란 말이냐. 부인도 어쩌란 말이냐. 그 전에는 아마
근데 결혼하기 전 문제인데 당신하고 관계 없는 거다. 그래도 품어 안아야 된다. 이 계획이 있을 것 같고 두 번 그 다음에 있을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 마지막 걔는 그러겠죠. 당연히 이제 아마 이준석 최고가 이제 안철수 대표를 대하는 걸 보면 되는데 거의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보면 결정적인 순간 아마 손절계가 나올 거다. 손절계가 마지막 순간에는 더 이상 방어가 안 되면. 이거 집에 가라. 손절계가 한마디로 무슨- 얘기하면 이제 집에 가라. 집에 가라는 거죠. 윤석열 총장한테 손절기를 준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아니죠. 소리죠. 마지막 순간에. 자, 그럼 그다음 중간에 뭐가 있냐면 아마 제가 보기에 이제 측은지 심계가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절에 간다든지 아니면 수녀가 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완전히 손절은 아니지만 이제 국민들한테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측은지심을 발동시키는 그런 작전도 나갈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저건 돕는 계략이 아니라 보내는 계략인데 저거를 지금 제가 주라고 하는 뭐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당사자가 얘기해 보세요. 네. 비단 주머니 3개를 윤석열 총장에게 줄 것이다. 이 비단 주머니 3개가 뭐예요? 진짜 이거는 저희 당에 있는 분들과 상당히 뭐 제가 얘기했던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 오세훈 시장 때도 보면은 상당히 네거티브 대응하는 것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예. 담당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임기응변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은 큰 틀은 지금 제가 이제 언론에 나온 의혹들이나 아니면 제가 또 방송하면서 민주당 언저리 계신 분들한테 주워 들은 것들로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현 변호사가 첫 번째 있어가지고는 뭐 약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내 부인을 그럼 나보고 뭐 어떻게 내치라는 말이냐? 그렇죠. 그게 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방식과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는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확인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저게 아마 첫 번째 주머니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주머니 뭡니까? 그걸 말하면 안 되죠. 그게 밖에 나오면 그게 주머니가냐? 그거는 공개된 건데 그거는 대문짝만하게 써붙이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현근택 변호사가 저랑 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감을 잡아보는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첫째 주머니, 둘째 주머니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예. 그럼 어떤 세 주머니 중에 하나의 주머니는 그 얘기는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맥락의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뭐 다 공개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럼 그 비단 주머니 3개를 가지고 지금 쌓여 있다는 그 파일을 다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무엇입니까? 저는 뭐 실제로 지금 대선에 있어가지고 우리 대선 주자 범야권에 거론되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 뭐 경쟁하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친소 관계가 있으니 데려오겠다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어필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정당이고 그럼 기본적으로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유하는 것을 선거 전략의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네. 제가 처음 시작했던 선거가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 총선과 대선을 도우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어쨌든 위기 관리팀의 능력은 상당했습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의혹과 의혹이 아닌 것을 잘 구분하고 그리고 뭐 대처가 가능한 것과 아닌 것을 잘 구분하고 실제로 뭐 정수장학회 의혹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최필립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이 좀 겸손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됐던 상황까지 갔었고 다만 그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의혹들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무근이다 강하게 받아치고 이게 정당의 역량이고요. 이게 강화되었을 때 범야권 주자들이 저희 당에 눈길을 보내고 그리고 또 참여할 의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해본 경험이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처럼 하겠다.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할 때 돈 문제 같은 것도 언급했잖아요. 네. 이런 거 다 포괄해가지고 오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예를 들어 제가 당 밖의 유력 주자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이든 아니면 뭐 안철수 대표든 이런 분들이라면은 당에서 나를 지지한다는 의원이 몇 명 있다. 이것 때문에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저 당에 갔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뭐냐. 서비스를 충분하게. 그러니까 돈 문제라 하면 이제 자금이 부족해서라도 국민의힘이 합류해야 될 거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분 우리 당원들의 말씀하신 거예요. 조직력이라든 이런 서비스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 보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단 주머니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그 이준석 전 최고의 하한가가 제가 쓱 보니까 할당제를 골라오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거 좀 질문하려고 했어요. 지금 후보들 간의 할당제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호남 할당제, 청년 할당제 내가 당대표 되면 하겠다. 근데 이준석 후보는 할당제를 없애겠다.
이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제도 제가 호남 토론회 가니까 호남 할당제를 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호남 할당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의 한 20% 30% 정도를 호남 출신 인사로 받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진짜 호남 지역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공부하고 또 활동해 오신 분들이 공천을 받을까 했을 때는 거의 아닙니다. 보통 여의도 바닥에서 계속 호남 출신 인사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저희 당 언저리 계시던 분들이 공천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불공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석패율제입니다. 호남의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 활동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당의 전체 지지율이 예를 들어 네. 호남에서 20%가 나왔다. 예. 그럼 호남 의석 중에 예를 들어 한 5개 정도는 비례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으로 뭐 그 정도가 우리의 그 석패율제의 대안이지 할당제 해가지고 그냥 비례대표 몇 자리 주겠다 이런 순간 뭐 아주 안 좋은 옛날 문화대로라면 누가 특별당비 많이 내느냐 아니면 누가 무슨 뭐 당대표 주변에 가까이 있느냐 이런 걸로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지적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협회율제 같은 경우도 네. 석패율제. 사실은 이걸 만약에 제대로 하려면 정당하게 하려면은 전국 단위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준석 최고도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지역 단위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 사실은 석패율제를 제대로 하면 다 수도권에 되게 돼 있어요. 수도권이 왜냐하면 지지율 차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석패한 사람한테 호남이나 영남에서는 사실 지지율 격차가 큽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지역 할당이에요. 왜냐하면 지역 지금 호남 5석, 예를 들어서 영남 5석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은 거기 지지율 차가 최소한 20-30% 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최고가 여성 할당제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큰 여성 할당제가 뭐냐면 비례대표예요. 그렇죠. 비례대표 50%. 예. 홀수번 얘기하잖아요. 네. 만약에 그런 거를 또 폐지하겠다. 이러면 사실은 그건 지금 이준석 최고가 일관성 있는 거예요. 여성 할당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석패율제를 예를 도입하자는 건요. 다 폐지입니까? 당연히 그 모든 50% 그 교호순번제라 하거든요. 그거를. 예. 그걸 없애겠다는 의도랑 그것도 없애는 가깝죠. 거예요? 예, 그거 없애지 않고는 이걸 못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수도권에서 사실은 정말 지지율 격차가 적은 데는 수도권인데 영남, 호남은 우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도 지역을 할당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것도 할당제예요. 그거 하겠다고 하면요. 이준석이가 지 한번 당선돼 보겠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바로 나올 거기 때문에 수도권에 예, 그렇게 밀어붙인다는 건 쉽지 않고요. 그래서 수도권은 배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수도권 배제라기보다는 저는 수도권에서는 예를 들어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그 석패율제라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 당이 원래 얼마 받아야 되는데 한석도 못 받았다 그러면 그걸 보정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석패율제라는 것이 자 2가지입니다. 당 차원에서 보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또 아예 전국 단위 선거에서 양 정당이 참여하면서 다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저는 어쨌든 국가 제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고요. 실제 아까 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수도권에서 의석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으면은 석패율제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실제 문제에 쓰던 연동형 비례대랑도 약간 되어 있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 지난번 선거제 논의하던 게 권역별 석패율제를 바탕으로 한 연동형 비례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막 전부 다 이해관계 때문에 알맹이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결론 난 건데 다시 고치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에 했던 유명한 얘기 별의 순간 보이세요? 제가 나이가 37인데 별의 순간이 지금이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 별 말고 당안에 뜬 그 별. 당연히 어떤 별이 떴죠? 대표 자리. 아 그거요? 네. 저는 글쎄요. 저는 이번에 대표는 저에게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왜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대권 창출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조기 정계 은퇴할 수도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제 귀책 사유로 대권을 잡아오지 못한다 그러면은 사실 제가 되게 민망한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유승민계니 뭐니 하고 뭐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올인할 거다. 저는 유승민이든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아니면 안철수든 누구든 대통령 만들어야 돼요. 그게 만드냐 마느냐의 문제지 누구 대통령 후보 만드는 게 제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예. 당안에 뜬 그 별의 순간이 오긴 온 것 같으나 상당히 두렵고 어려운 순간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인생의 제일 뭐 별의 순간이 아니라 잠 못 잘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근대 변호사님.
아니 최근에서 아마 이준석 최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출마 나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40세로 지금 그렇죠. 제한되어 있는 거 풀죠. 정의당 주장이에요. 정의당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마 누구를 특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이제 40이 안 됐잖아요. 예. 대선은 이제 못 나오고 37이시죠 지금. 예, 예. 예. 그게 아마 만 나이 거예요. 아. 법상 나오기는 만 나이입니다. 그럼 다음번 대선 출마를 하시려면은 할 수는 그때는 가능하죠. 할 수는 있는데 네. 제가 괜히 지금 정의당에서 이런 거 꺼내가지고 이상한 상황 만들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류호정 의원한테 뭐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그건 아닌데 어쨌든 뭐 별의 순간이죠. 그 정도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당사에 뭐 30대 당대표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제1야당이기도 하고. 물론 근데 대선 국면은 좀 다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최고가 뭐 당대표가 된다 해서 윤석열 총장이 또 이준석 후보한테 가서 뭐 어떻게 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얘기하는 비단 주머니나 예.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거는요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예. 다 그리고 어쩌면 본인이 검사를 하거나 관련된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잘 알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 뭐 이준석 알겠습니다. 후보한테 뭐 기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독이 든 성배 요 말이 와닿네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